자, 그러면 신라의 발전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신라는 이 군장 국가인 산호국이 기원 후 1세기 후엽에 이런 국가 형태를 갖춘 나라고요. 지난해 한 나라에서 이제 출발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있고 기록에 보면 바깥 것에 의해서 건국된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기록 내용이고 실제 국가가 완성된 것은 언제 때냐면 1세기 말 정도 보고 있어. 그래서 기록상을 보면 고구려 백제보다 신라가 먼저 세운 걸로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후에 "이건 좀 의심스럽다." 이렇게 비판했지만 실제 유물 유적 결과 세워진 시점은 맞아요. 근데 나라가 완성되고 인제 국가 형태로 갖춰진 시점은 백제와 고구려에 비해서 상당히 좀 늦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신라가 좀 약간 국가 발전 단계가 좀 늦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바꿔서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자, 삼국사기에 보면 사도 6,000세기 바꿔것을 중심으로 사국을 세웠다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이때 바꿔것에는 어떤 사람이냐? 대개 보면 이제 유이민 출신이죠. 그래서 발달된 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고조선 유이민 출신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고조선 유이민 세력들이 토착 세력들, 그러니까 사도 육촌들과 결합해 가지고 나라를 세웠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도 여러 번의 유이민 세력들이 편입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석씨라든지 김씨라든지 다 이런 것들은 외부로부터 들어온 유이민 세력들인데 이들에 의해서 이제 박석김이 삼성이 교대도 군장에 선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육촌이 있고 육부가 됐다는데 육촌과 육부는 의미가 다르죠. 육촌은 사도 육촌에 살고 있었던 혈연적인 단위에 가지고 있는 부족 단위의 그 육촌을 얘기한 거고 육부라는 건 정치 집단의 의미예요. 예. 그래서 정치 집단의 의미로서 육부가 성립된 거는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는 마침 육촌이 육부로 이렇게 됐다. 초기 때부터 육부가 정치를 운영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이 돼 있지만 이건 그대로 믿을 수는 없고요. 삼국사기 기록은 백제도 마찬가지로 신라도 이 4세기 이전까지 기록은 뒤에 있는 그 내용을 앞에다 끌어다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건 후대에 있는 사실들을 앞에다 끌어 쓴 걸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인제 언제 학자들이 이제 보고 있냐면 눌지왕 때로 보고 있거든요. 적어도 5 세기 후반에 가서야 육부가 형성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이제 육부의 성립 시기가 요때 성립됐다는 내용은 좀 약간 안 맞다. 팩트가. 이거 아마 삼국사기 위주로 인제 써준 내용을 그대로 기록을 한 것 같아. 어 그리고 이제 신부sem에 보면 그 국부셈이죠. 국부셈에 보면 마치 초창기부터 육촌이 있다, 그러니까 육부가 있다는 식으로 서술된 내용이 있거든요. 요거는 맞지가 않아요. 예. 자, 하여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왕이 누구냐면 유리왕이죠. 유리왕이라고 보다는 이제 유리 이삭은 요 정도 인제 보시면 되는데, 자, 그 내용을 보면 자, 유리왕 때 육부의 이름을 고치고,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육촌이 육부인데 이 육부가 그 눌지왕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인제 그 17 간등을 설치했다라는데 이건 삼국사기에 있는 내용이고요. 유리 이삭 때부터 그냥 17 간등이 이제 설치됐다는 거는 어 좀 나중에 만들어진 걸 갖다 붙인 거야. 그 버프왕 때 만든 그 내용을 갖다 붙인 걸로 있어요. 17 강등 관련된 내용은. 자, 이것은 종래의 사도 육촌은 행정구역인 육부로 개편된 것이고 또 당시에 17 간등을 모두 갖춰졌지 않더라도 그의 모체가 되는 강령이 이미 만들어졌다는 걸 의미한다. 요게 인제 뭐죠. 그래서 17 간등은 그대로 믿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버프왕 때 완비된 거고 요때부터 이제 간등제가 만들어졌다라고 시점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유리왕 9 년부터 바로 신라의 중앙관제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지방제도도 지역적인 어떤 행정구역이 개편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때 인제 뭐냐면 이사금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 음. 이사금이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빨이 많은 사람, 그래서 기록에 보면 연장자라는 의미로 인제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인제 이때부터 인제 쪼금씩 인제 박석김이 인제 돌아가면서 어 왕을 인제 세습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돌아서 인제 교대로 즉위했을 것이다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인제 밑에 내용을 볼게요. 그 후에 인제 신라가 여러 인제 소국들을 정복하는 기사들이 나와요. 어떤 왕 때 어떤 왕을 정복했고 어떤 왕 때 어떠한 왕을 이거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다만 인제 여기에서 눈여겨볼 게 뭐냐면 탈해왕이 나요, 석탈해. 음. 그래서 이 석씨라는 곳도 뭐냐면
유의미색들이죠.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유의미색들이 인제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인제 들어온 세력이 김씨야. 그래서 김씨가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왔던 그 유의미색들이죠. 그래서 인제 이렇게 소국이 병합해서 결국에 신라가 인제 뭐냐면 '진안을 통합했다.' 뭐 요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뇌물마리간 때를 볼게요. 자, 이러한 신라가 마침내 고대 국가 체제를 갖춘 것은 뇌문왕 때였다. 자, 이때에는 이제 신라는 뇌문 납동강 유역까지 영토를 확보했고 내부적인 국가 체제를 일대 정비를 했다. 그래서 뇌문왕 때 이제 여러 인제 업적들이 쭉 있는데요. 예. 요거 읽기 전에 인제 좀 여기 내용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서브노트 내용을 보면서 좀 정리를 하고 읽을게요. 그전에 인제 그 포상팔국의 난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11년 기출 문제인데 금강국의 요청으로 포상팔국의 난이 진압됐다는데 이게 3 세기 중엽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3 세기 중엽에 대해서는 인제 학자들이 말이 많고, 이게 인제 그 3 세기 중엽이 아니라 그 당시 313 년에 미천왕 이후에 인제 뭐냐면 물류 관계가 바뀌면서 이게 그 통상로가 바뀌면서 그 당시 인제 금강국이 좀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 그래서 4 세기 중엽 이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100년 뒤에 있는 사건을 삼국사기에는 그렇게 적혀 3 세기 중엽으로 이제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요걸 4 세기 중엽으로 좀 보긴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포상팔국의 난은 그 당시 인제 8개 국이 금강국의 대항으로 일어났는데, 그때 인제 신라가 뭐냐면 도움을 줬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당시 그 금강국의 무역 독점에 반발해서 일어났던 거고요. 결과 인제 정기 가야 영맹체가 형성됐는데 요 부분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예, 11년 기출 문제에 관련돼서 한번 나왔어요. 자, 그럼 뇌물마리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뇌물마리간은 이제 김씨 세력이죠. 김씨 세력. 그리고 이제 김씨가 처음으로 이제 왕이가 됐던 건 미추왕 때요. 예. 그리고 인제 요 뇌물마니깐이 그 좀 뒤에 있다 했는데, 자, 뇌물마니깐 때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가 발전돼요. 자, 요게 이제 큰 도움을 줬던 것이 고구려죠. 고구려에 보면 인제 400 년에 그 당시 그 누구야, 강개토 대왕이 인제 그 군대를 파견했잖아요. 도와줬다고 했잖아.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근데 그 강개토 대왕 등을 비롯한 이 고구려의 도움을 받고 인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왕의 칭호는 이사금에서 마디간으로 인제 변경이 됐고요. 그래서 이 마디간이라는 의미는 굵은 말뚝이라는 뜻이야. 예. 그래서 마디라는 것은 그 굵다라는 뜻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김대문의 이제 내용을 보면 간은 이제 수장이라는 뜻이잖아요. 김대문의 이제 해설에 보면 어 말뚝, 그러니까 마집이라는 말뚝이죠. 굵다는 게 아니라 말뚝이에요, 제가 말 잘못해서. 예.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수장들이 앉을 때, 자기가 앉을 때 말뚝에 앉았는데 그중에 위에 있는 말뚝에 앉아 있는 사람을 뭐냐면 마디간이라고 했나 봐요. 예. 그래서 위에 있는 말뚝에 앉아 있는 간이란 뜻이야. 예. 그래서 상당히 왕의 격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진안 지역을 정복하고 낙동강 동쪽 유역까지 영토를 확장했고요. 그다음 고구려의 도움을 받아서 김씨의 왕위 계승권을 확립했고, 그다음에 무덤 형태가 이제 바뀌어지는데 돌무지 덜널 무덤이 인제 등장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4 세기부터 해서 6 세기경에 인제 뭐냐면 법황 이전까지죠. 이런 돌무지 덜널 무덤이라는 아주 큰 무덤을 만들어요. 예.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종로의 덜널 무덤은 훨씬 규모가 부장품이 상당히 풍부한 어 건데, 이게 적성 목각본이라고 또 하죠. 적성 목각본. 예. 그러니까 뭐 여기는 돌무지 덜널 무덤을 하는데 적성 목각본이 돌무지 덜널 무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도굴이 어렵고 규모가 너무 크다는 거. 그래서 이런 돌무지 덜널 무덤이 그 당시 인제 그 대규모로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인제 김씨 왕족들의 왕권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많이 만들어진 거야. 그러다가 6 세기 중엽의 법황 이후부터는 다시 인제 고구려 백제의 영향을 받아서 불식 돌방 무덤으로서 규모가 인제 적어져요. 예. 더 이상 인제 왕권을 뭐 내세울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것도 인제 있겠죠. 요 돌무지 덜널 무덤은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대의 관계를 보면 전진과 통교를 했죠. 그러니까 고구려와 인제 빌붙어 갖고 인제 사신을 보냈는데, 그때 왕 27 년에 위두가 파견됐는데, 이때 인제
한마디 유명하죠. "마치 중국에서 시대가 변하고 명호가 바뀐 것 같으니 지금 어찌 옛날 같으요." 그래서 인제 그때 이제 그 전진 왕이 얘기를 했죠.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했는데 진안이 예전에 어 불렸는데 "왜 지금 사도국이 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중국에서도 이렇게 왕조가 바뀌면 국가가 바뀐 것처럼 그 신라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국가가 바뀐 거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때 이걸 보면 이제 알 수 있듯이 인제 뭐냐면 '진안 지역을 장악했다. 그래서 사도라고 불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고구려의 인지를 파견했죠. 그 당시 고구려의 인제 동맹이지만 실제로 속국이었죠. 그래서 인제 모계의 석신 실성을 고구려 고국 양항으로 인제 보냈는데 이 실성이 다시 나중에 인제 마리까지 죽고 나서 얘가 인제 또 왕이가 돼요. 예. 그래서 실성왕이 있다가 잠깐 있다가 다시 고구려가 인제 실성을 제거하고 또 눌지를 얘도 인제 인질 생활을 했다가 이제 들어왔던 거는 눌지를 앉혔죠. 그래서 눌지나 내문이나 이렇게 왕권 강화할 때 이 고구려의 입김이 되게 셌어. 그리고 나중에 눌지가 인제 고구려부터 선전하면서 인제 김씨 왕족의 일족들 계속 왕위를 세습하게 하죠. 예. 그래서 인제 마립간 내물 마립간부터 김씨의 왕 한껏 왕족 김씨의 어떤 계통이 확립됐지만 실제 눌지 마립간부터 이제 왕이 계승이 됐다. 잠깐 이제 실성왕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인제 백제 외 가야의 침입을 막았죠. 이 400 년이죠. 이게 399 년이 아니라. 그래서 신라와 고구려 원병을 총했고요. 그때 신라의 사신을 보낸 왕이 사신을 보낸 왕이 이게 말하기를 이게 이제 강개토 대왕비에 있는데 "외인이 그 국경을 가득 차 성을 부쉈으니 노객이 백성이 된 자로서 왕에게 기이하 분불처함이다." 자, 그래서 이제 고구려는 400 년에 이제 5만 명의 병력을 파견했고 그다음에 인제 외색을 물리친 다음에 그다음에 또 인나가야까지 들어가서 인제 백제 가야 왜군을 섬멸했죠. 그 과정에서 이제 정기가야 연맹이 쇠퇴하고 대가야를 중심으로 후기가야 연맹이 5 세기 때 이제 번성을 하게 돼요. 자, 이런 기록들이 다 인제 뭐냐면 강개토 대왕비에 적혀 있고요. 삼국사기는 안 적혀 있어요. 삼국사기에서는 "왕의 말이 슬피 울었다." 이런 식으로 운유적으로 적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당시 인제 신라 고구려의 우호 관계를 인제 볼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호호명인데 요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이제 신라는 고구려의 도움을 받아서 중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후에 인제 뭐냐면 6 세기 때 이제 지중왕부터 거푸왕, 진흥왕까지의 전성기를 누렸던 거고요. 자, 그렇지만 한동안 이제 고구려 군대가 신라 영토에 머물렀죠. 그래서 인제 고구려 당주가 당이라는 건 부대죠. 부대의 장이 신라에 잔존하고 있었다. 그리고 정치 면에서는 사사건건 고구려 간섭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인제 여기에서 실성 마립간이나 눌지 마립간 때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구려의 입김에 따라서 왕위가 됐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내문왕 때부터는 박석김의 삼성 교립의 체제가 없어지고 김씨가 왕위를 국정세습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사금 대신에 마립간이라는 왕호를 사용하게 된 것은 왕권의 강화를 뜻한 거다. 근데 이 마립간 상호 칭호에 대해서도 인제 뭐냐면 삼국 유사하고 삼국 사기가 좀 기록이 다르거든요. 삼국 유사에 입각하면 이제 마립간은 인제 뭐냐면 요게 내문왕 때로 돼 있는데 삼국 사기는 이 마립간 칭호가 인제 사용했던 것이 이제 내문왕 때가 아니라 눌지왕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뭐 학자들은 이제 삼국 유사 기준으로 해서 마립간 칭호를 내문왕 때로 보고 있죠.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내문왕 22년 그리고 또 인제 27 년에는 고구려 사신의 안내로 전진에 인제 사신을 보냈는데 왕 27 년에 파견된 사신 위두가 이거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죠. 전진왕 부견이 "경의 해동의 형편이 옛과 같지 않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냐." 그러니까 인제 신라는 예전에 진안에 있었는데 신라가 바뀌었다. 사도가 바뀌었다. 이걸 물어보는 거야. 자, 이는 마치 중국의 시대의 변화고 명호가 바뀌는 것 같으니 지금 어찌 옛 같을 수 있으요. 너희들도 인제 국가가 바뀌면 국가 명칭을 바꾼 것처럼 "진안이 사도가 된 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너네도 똑같다." 뭐 이렇게 답변한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신라가 커다란 전환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자, 이때까지 신라가 이제 국가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고구려의 어떤 정치, 외교적 도움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고구려 간섭이 오히려 국가 발전의 작용 요인을 작용하자
늘주왕 때 이뤄서 이 고구려 압력을 배제하면서 백제와 동맹을 맺었다. 이렇게 있죠. 자, 근데 이제 관련된 내용이 이제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에는 늘주왕 중간에 그 두 명의 이제 왕이 있죠. 예, 두 명이 있는데 이걸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잠깐만요. 자, 그러니까 늘주왕 중간 신성마니깐 있죠. 두 명의 왕이 신성마니깐. 신성마니깐은 김씨계통의 왕이가 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석씨예요. 석씨. 그래서 이제 석씨고 원래 인질 생활을 하고 있다가 고구려가 이제 마니깐 그 뇌물 마니깐이 죽으니까 자기가 이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인지였던 칠성을 왕을 세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 내문왕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경쟁자죠. 이 내문왕의 아들이 미상응하고 복호를 각각 외곽 고구려로 보내. 네. 그래서 나중에 눌지마리까지 이제 되니까 눌지마리 되니까 이들을 다시 찾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박제상 선화가 이때 나온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눌지가 이제 왕이가 될 때는 이 실성 마리까를 좀 쿠데타로 이끌어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지원을 받아서 쿠데타를 이제 일으켜서 실성을 제거한 다음에 눌지가 된 거죠. 예. 이 사람이. 자,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내문관계가 완전히 이제 정착이 돼. 부자상속이 이제 확립됐던 거고. 그리고 고구려 너무 내정 간섭하니까 이제 손절하고 그 안에 있었던 세력들 다 제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나제 동맹을 이제 뭐냐면 결성하고 박제상을 통해서 고구려 복호를 기구시키고 자, 그다음에 또 공수 동맹을 맺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우차법 같은 것이 시행되고 고구려 승리였던 무코자가 이 무코자라는 것은 동남아시아 사람인 것 같아요. 이름은 아니고 얼굴이 검은 투투해서 무코자라고 이제 이름 붙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불교를 전례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물론 불교가 공인된 건 한참 후대인 이제 버프왕 때 얘기지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다라고 이제 기억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로부터 신라의 자주적인 발전이 시작되었고 이때 왕위가 이제 부자상속은 이제 확립됐다는 거. 앞에서 내문왕 때는 내문왕통 김씨의 이제 왕통이 확립됐지만 부자상속이 확립된 건 이때부터야. 다음 자비왕 때 서울의 박리의 이름을 정했으며 소지왕 때 처음으로 사방에 우역을 두고 영로를 수리하면서 또 서울의 시장을 개선했고 사방에 이제 문화를 교육하는데 이건 모두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을 얘기한다.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뭐 눌지마리강 이후에 이제 뭐냐면 그 소지마리강과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 있죠. 여기서 좀 눈여겨 소지왕 때 관련된 내용인데 소지왕 때 관련된 곳은 경주에 이제 시사라는 시장을 개설했다고 그래요. 서울이라고 하지만 그땐 경주죠. 이건 대명사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앞에서 이제 백제에 관련된 내용 할 때 그때 동성하고 소지왕 간에 무슨 동맹을 맺었다고 했죠? 결혼 동맹이 형성됐죠. 그래서 종조의 나제 동맹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493년에 그 맺어진 건데 그때 동성왕이 혼인을 청하니까 이벌차 비지를 통해서 이제 딸을 보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 그 지중왕 이후에는 6세기에는 비약적인 발전하여 상고를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그래서 신라 초기 때 역사를 좀 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살펴볼 게 뭐냐면 그 신라의 왕호 변천 과정을 좀 볼게요. 신라의 왕호 변천 과정을. 자, 천재교과서 내용을 보는데 26페이지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신라가 이제 왕호가 이제 쭉 번천을 하는데 초창기 때는 거서관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차창홍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사금, 그 다음에 마리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록에 보면 지중왕 때 가서야 이제 신라식 왕호를 사용했다. 이렇게 있어요. 자,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예전에 한번 기출 사료에 나왔어요. 이거는 뭐 고대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요런 거서관, 차차홍, 이사금, 마리간이라는 칭호는 예전에 신라 기록에 나와 있었거든요. 신라 기록에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신라 기록을 바탕으로 직서주의에 입각해서 그 당시 그 누구예요? 그 수리부작이죠. 수리부작에 입각해서 이걸 그대로 적은 사람이 이제 그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이야. 그래서
김부식 자체는 이제 사대부긴 하지만 이 사람이 사대주의자잖아요. 예. 그렇지만 있는 그대로를 이제 쓴다는 수리부작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왕호를 썼는데 이 원칙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그래 갖고 인제 그 당시 김부식이 수리부작이라는 그 원칙에 따라서 인제 이걸 썼는데 김부식이 이런 그 뭐냐면 왕호를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기록이 남았기 때문이죠. 그 기록을 누가 남겼냐면 김대문이라는 사람이 신라 중대 때에 사람이 남긴 거야. 그래서 이 김대문이 그 당시 인제 그걸 남기면서 이 김부식이 이걸 이제 받아서 그대로 쓴 거죠. 그래서 거서관, 차창웅, 이삭은, 마립간, 왕이라는 칭호를 썼고 그때 인제 김부식이 뭘 비판했냐면 최치원을 비판했어. 예. 최치원 왜 비판했냐? 최치원은 재앙 연대력에서 이런 칭호들 다 없애고 중국식 왕호로 이렇게 바꿔서 썼거든요. 그걸 비난한 내용이 있어요. 그 예전에 한번 이와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왔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라 왕호 변천은 알 수 있잖아요, 기록을 통해서. 그러면 백제나 고구려는 왕 외에도 예전에 왕을 칭호하는 왕호는 없었냐? 있었겠죠, 분명히. 백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측 사설 언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삼국사기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기록이 없는 거예요, 고구려, 백제. 그러니까 신라 측의 기록만 여기다 적어 놓은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거서관, 차창홍, 이삭은, 마립간, 왕이라는 칭호를 통해서 이렇게 왕호가 변화됐다. 그러면 이게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나름대로 그 밑에는 사회 경제적인 정치적인 변화도 같이 깔려 있는 거죠. 요걸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약간 보면 제가 기본 강의 시간 교재 이제 정리했는데 자 일단은 거서관하고 차창홍 시기 때를 볼게요. 예. 그래서 거서관은 1단계, 차창홍 2단계인데 자 거서관 초창기 때는 경주평의 여러 집단들, 육촌 세력들이 강한 정치적, 군사적 그 결집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소박한 농업 공동체의 면을 유지했고요. 부족국가당이죠. 그래서 재정 일치에서 막 재정 분리로 넘어가는 단계로 인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2단계 이제 차창홍 단계에 들어오면 그 당시 고조선계 유민들이 이주하고 물론 예전부터 이주했지만 이거는 인제 뭐와 관련 구툭항에 있는 내용을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선진 철기 문화를 보급에 자극받았다. 예 대표적인 석씨 집안 같은 경우에는 발달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왔다거든요. 뭐 다른 집단도 가져왔지만 요 집단들이 훨씬 더 발달된 그 철기 문화를 가져왔고 그다음에 인제 그 경주 평야 집단의 정치적 성장과 제가 말을 잘못했네. 어 요게 1 단계고 이게 2 단계고 요게 2 단계야. 예. 이사금 단계. 이사금. 앞에서 말하는 것은 거서관 차창홍 단계의 부족국가 단계고 그다음에 이사금 단계가 요 2 단계야. 예. 제가 다시 수정할게요. 자 그래서 경주 평야 집단의 정치적 성장과 울산 간포반면 세력이 접촉되면서 연맹왕국주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이사금 단계에서는 박김섬, 박김석 씨가 교대로 왕위가 되었다. 그다음에 마립간 단계에서 마립간은 이제 뭐냐면 간중에 이제 굵은 그 뭐냐면 위에 있는 그 마립이라는 것은 이제 굵은 막뚝 위에 있는 굵은 말뚝에 앉아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수장, 왕권 선정을 반영했고 선거제에서 이제 세습제 군주제, 군장제, 부자 상속이 가능했던 거고 그다음에 왕의 칭호를 사용한 건 지중왕 때죠. 이때부터 이제 뒤에 얘기지만 법부왕 때부터 이제 율용, 반포 17강등 설치 등 관료 조직이 확충되고 불교 공인되고 중앙 집권화됐다. 그래서 인제 정리하면 1-2 단계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1 단계까지는 여기 거서관 차창호까지는 아직 이제 뭐냐면 재정일치 국가였고 부족 국가였고 말기 때 이제 쪼금씩 이제 재정 분리로 분리하는 단계였고요. 그다음 2 단계 때 인제 뭐냐면 박석김의 연합체제로서 경주평야 집단에서 벗어나서 주변 지역까지 장악했던 어 단계였고요. 그다음에 마립까지 들어와서 나름대로 왕권이 확립돼서 부자 상속이나 중앙 집권화 가 진행됐던 시기고 왕 단계 넘어서 인제 중앙 집권과 확립됐던 단계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겠죠. 요게 인제 칭호들의 변화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눈여겨볼 게 뭐냐 차창홍이라는 그 칭호예요. 그 남해 차창홍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당이라는 인제 말이 있는데 이 웅이라는 것은 무당이라는 뜻이야. 예 제사장.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거서관과 차창이라는 것은 정치적 지도자와 종교적 지도자가 아직 분명하게 이렇게 인제 나눠지지 않았던 재정 일치 국가라는 걸 의미하는데
요 단계를 거치면서 요렇게 하면서 재정 분리 단계에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요 시기는 재정 일치에서 재정 분리로 이렇게 넘어가는 시기였고 재정 일치적 요소가 좀 있었던 단계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인제 그 왕호의 변천 과정은 이런 식으로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이런 식으로 뭐냐면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치적 성장과 또 연결돼 있다. 이렇게 인제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인제 좀 건너뛰어서 인제 신라의 번성 시기인 6 세기 때도 볼게요. 이 지증왕 때도 인제 보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 펴 보시면요. 87 페이지 펴 보세요. 자, 신라의 비약을 이제 보겠습니다. 지증왕 때. 자, 여기 보면 인제 고구려 백제의 후진적인 사였던 신라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던 것은 6 세기 들어와서 지증왕 때부터다. 그래서 인제 이때 신라는 농업이 크게 발달했으며 왕의 이제 3 년에 외관을 명하여 농사를 견장하게 하고 처음으로 우경이 시작됐으며 수의 산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러니까 건농 정책이 시작됐다고 인제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우경이 시작됐다는 것은 인제 근데 그럼 다른 나라는 우경이 인제 시작되지 않았느냐. 물론 고구려 백제는 이 우경 시작이 더 빨랐겠죠. 근데 기록이 없어 지금. 기록이 없기 때문에 신라의 우경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경이 시작됐다.' 이렇게 인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인제 4 세기에서 5 세기까지는 주로 보리가 인제 주 작물이었지만 6 세기 이후부터는 지중왕 이후부터는 벼 재배가 일반화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농업 생산량의 급격한 발전을 바탕으로 신라가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지중왕 때 발전은 또 정치 체제 정비로 이제 구체화됐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왕 4 년에 국호를 신라로 정했다라는 거야, 신라. 그 신라라는 말은 예전부터 사용했던 말이에요. 예전에 인제 그 신라를 칭할 때 사로, 사라, 신라, 계림 등등 여러 인제 칭호들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인제 이렇게 한자식 그 칭호들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전에 인제 신라 사람들끼리 자기 나라 말을 이제 무슨 나라로 칭했겠죠. 근데 지금은 알 수 없어. 정확히 이게 어떤 발음을 통해서 칭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한자로 다 기록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듣고 인제 신라 사람들이 나름대로 사로, 사라, 신라 이런 말을 적어 놓은 거야. 어. 근데 이제 했는데 이걸 공식화 시켰다는 거야. 공식화. 신라라는 국호를. 그 예전에 신라는 국호가 계속 있었어요. 강개토장비도 있고 중원 고구려 비문에도 그게 나오거든요. 신라 국왕이란 말이. 근데 이걸 이제 공식적으로 요 신라라는 말을 공식으로 쓰겠다라고 정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인제 그 의미를 뒀죠. 예. 그래서 인제 신라의 의미를 이제 뭐라고 뒀냐 하면요. 잠깐만요. 자, 신라의 의미는 뭐라고 뒀냐면 그 왕의 업적이 요거 보면서 얘기해 예. "왕의 업적이 날로 세워져 사방이 망라한다."라는 말로 준 거야. 여기에서 왕의 업적이 인제 사방이 망로 새로워져. 여기에서 시가 나왔고 나라는 것은 사방이 망라하다는 뜻으로 나온 거거든요. 자, 요거는 뭘 바탕으로 했냐면 유교적 경전이라는 그 의미를 유교의 경전에서 따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신라라는 말이 있었는데 신라는 그전에 인제 신라 사람들이 말했던 말을 음차한 거죠. 거기에다 유교적 의미를 집어넣은 거야, 유교 경전을 바탕으로. 그만큼 인제 뭐냐면 '유교 경전의 수준이 상당히 올라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걸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거는 사방을 망라한다는 것은 분연제를 인제 뭐냐면 실시하면서 예전에 인제 소국 중심의 소국을 이제 지역 거점을 만들어서 소국을 이제 장악하는 방식, 부족 국가를 장악하는 방식, 지방 거점 방식 대신에 뭐냐면 인제 '중앙 집권을 지향한다.'라는 거죠, 주연제 설치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방 세력 장악을 또 반영하고 있다. 주연제 실시를 통해서 거점 지배가 아니라 소국을 중심으로 한 이제 거점 지배가 아니라 이런 직접 지배, 소국을 인제 군연제로 재편해 갖고 직접 하는 직접 지배 방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말해 주고 있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고 왕호도 마리깐 대신에 왕이라는 칭호로 바뀌었죠. 예. 자, 이런 거는 중국식으로 바꾼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중국식으로 뭐냐면 한식화하는 그만큼 인제 사 신라 사회가 중국의 고도 문화 고도의 중국 문화 정치를 수입할 만큼 성숙해졌다라는 걸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밖에서 주군 제도를 정하고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신라라는 의미의 그 속에 있고 지방을 주와 군을 편제해서 지방 제도를 통해 정비하여 지방 세력을 지배 세력을 이제 지방의 지배 세력들을 지배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이것은 또 뭐냐면 종전의 거점 중심 방식의 어떤 소국을 통한 간접 지배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인제 이사부를 실직주의 그 군주로 삼았던 것이나 그래서 인제 이 군주라는 말은 인제 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약간 이제 군사적 성격이 강하죠. 그냥 신라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군사 행정적인 어떤 일치성이 강한 장관들을 지방 장관을 임명한 있어요. 삼국 간의 어떤 항쟁 때문에 그런 건데 자 그리고 인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기록의 다른 기록에 보면 군의 장관에 당주를 임명했다. 당주를 당주라는 군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주에는 장관의 군사적 성격에 관한 군주를 임명하고 군의 장관은 당주를 임명했어요. 자 여기서 당주나 군주의 칭호를 볼 때 군사장관의 행정권을 받아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에 인제 플러스돼서 보시면 되는 게 소경을 설치했어. 그래서 이 당시 이제 경주가 한쪽에 치우쳐 있잖아요. 요쪽에 있으니까 이 소경제를 실시했는데 그 지중왕 14년 514년에 아신촌이라는 곳에 하만이죠. 하만의 최초의 소경이 세워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원시적인 풍습에 순장이 금하고 순장은 이제 신라 예전에 있었죠. 근데 이때 금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순장을 금함으로써 노동력을 이제 손실을 막고 또 인제 이런 것들을 인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순장을 안 할 만큼 인제 왕권을 강함을 인제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서울에는 동시에 설치한 것은 신라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인제 있죠. 자,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버프왕을 볼게요, 버프왕. 참고로 이 버프왕은 시호가 아니에요. 예. 시호가 아니고 나중에 설명했지만 법명이죠. 버프왕 때부터 불교를 공인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버프왕부터 해서 법명을 계속 사용했죠. 그 앞에서 인제 선동열, 진동열까지요. 자, 이거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버프왕 때 내용을 보면 자, 법령을 반포하고 처음으로 백강공복을 차례로 제정했다. 그래서 인제 있고 진골 귀족회의의 대표자로서 상대등 제도를 이제 실시했다. 설치했다. 그래서 상대등이라는 것은 예전에 대등이라고 있었어요, 대등. 대등이라고 했는데 대등은 인제 뭐냐면 고급 관리들 대등이라고 했잖아요. 고급 관리들의 위를 주의하는 사람을 상대등으로 한 거야. 상대등 설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만큼 이제 왕권이 강화됐다. 상자평하고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그 예전에는 그 왕이 대등의 한 명이었는데 인제 벗어나서 인제 위에 있는 사람을 인제 한 거죠. 그래서 상대등을 둔 거고 두 번째로는 왕권 강화의 무마책. 너무 왕권 강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니까 불만이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인제 뭐 뒀다 이런 것이 있어요. 이 상대등은 왕이 임명한 게 아니에요. 왕이 임명한 게 아니고 일종의 추인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임명보다는. 그래서 직접 임명한 것보다는 자기들이 결정하면 왕이 도장만 찍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귀족 세력을 대표하는 그 간직 제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라는 법제적인 고대 국가 체제에서 벗어나서 발전하게 됐고 이때 처음으로 연원을 사용했죠. 이 건원이야. 네. 건원이란 용어를 사용한 거야. 이걸 인제 뭐냐면 그 연을 이걸 개원했다고 하거든요. 개원. 칭제 건원했다 건원인데 이 건원이라는 말은 뭐냐면 원래는 한무제 때 사용했던 최초의 연원이 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뒤에 대명사 정도 된 거야. 대명사 돼 가지고 보통 연원을 이제 할 때 건원이라는 연원 연원을 사용했다 연원을 열었다 할 때 건원이라는 말을 써요. 칭제 건원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건원이라는 연원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 연어와 관련돼 가지고 인제 뭐가 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냐면 진화와 순수비하고 또 관련돼서 나왔어요. 이건 좀 나중에 좀 정리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신라의 국가 발전 단계에 나타났다. 자, 연어의 사용은 중국의 문화의 어떤 채용을 뜻하는 동시에 중국과 대등한 국가라는 의식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렇게 했죠. 근데 이 연어 사용, 신라의 연어 사용에 대해서 누가 비판했냐면
그 김부식 삼국사기에서 김부식 되게 비판해요. "어디 건방지게 연어를 쓰냐. 조그만 소고기." 뭐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그렇고. 자, 그다음에 버프왕 때 인제 알려진 거는 이게 불교를 공인하는 거죠. 그래서 공인하여 집권적 고대 국가의 사상적 통일을 했다. 그래서 이러한 신라의 국가 체제 정비와 그 후의 삼국 통일가 전제왕권 확립의 기반이 되었다. 불교 공인 관련된 내용인데, 자, 요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정리를 해 보면 자, 불교 반포는 인제 있는 이 불교 반포보다는 불교의 공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인제 각 부족장, 육부의 인제 부족의 수장들이 각각 인제 제사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걸 좀 권위를 확보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불교가 법흥 이전부터 인제 유포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았어. 예. 근데 인제 2차 도에 순교해 갖고 인제 법흥왕 때 불교가 인정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불교를 통해서 왕족분을 내세워서 제사장들이 육부에 인제 갖고 있는 제사장의 권한을 어 박탈하고 자기가 인제 모든 이제 불교를 통해서 인제 통제를 하겠다, 사상을, 종교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왕족불 사상, 왕이 또 불교라는 부처라는 그 사상을 통해서 부처의 권위를 위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종주나 육부의 제사장의 권한을 뺏으려고 했죠. 그래서 인제 있고, 이런 것들이 인제 총성적 사상을 깨기 위한 거는 육부의 그 각각의 수장들이 자기가 그 하나의 자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인제 깨고 불교를 통해 사상적 통합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불교 공인 후에 그의 왕호도 모죽지 매금왕에서 성법품 대왕으로 바뀌어요. 대왕. 그래서 이제 모죽지 매금왕이라는 것은, 매금왕은 이제 이사금의 별칭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이라는 칭호를 썼지만 매금이라는 칭호를 예전대로 갈래로 썼나 봐요. 매금왕인데 모죽지는 법황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모죽지라는 그 왕이란 뜻인데 이걸 법흥, 그러니까 법명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성법흥 대왕. 대왕이라는 건 그만큼 왕권이 강화됐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불교 법포는 이걸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그런 법포한 의도가 있었다. 불교 공인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이와 같은 내부적 발전에 이룩한 신라는 이를 기반으로 대외적 발전을 했고, 그때 인제 여러 인제 뭐냐면 정복 활동도 하게 되죠. 그래서 지증왕 때 우상국을 인제 점령을 했고요. 예, 이게 인제 울릉도죠. 자, 그리고 버프왕 때는 김해 본가야를 병합해서, 본가야는 금강가야죠. 금강가야를 병합해서 낙동강 하류 지역까지 진출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나 신라는 비약적인 대외 발전을 일으키게 된 것은 진흥왕 때다 해서 진흥왕후 때도 인제 넘어가는데, 자, 요거 좀 약간 이제 설명 안 되는 부분을 여기에서 좀 다시 복충해서 좀 설명할게요. 예. 그래서 요거 좀 설명하고, 자, 버프와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좀 빠진 내용을 보면 병부를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최초는 이제 병부인 간청을 설치했는데, 예전에는 각 부족들이 이제 업무를 나눠서 가졌는데 이제 정복 전쟁이 활발해지면서 전문적인 부서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병부가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전문적인 관리를 배치시켜서 이를 처리했는데, 병부를 바탕으로 해서 후에 이제 14부가 만들어지죠. 예. 자, 그다음에 율령을 반포했다. 버프왕 때 율령을 반포해서 있고, 뭐 골품제 정비나 간등제 정비 아까 지금 얘기한 그런 것들을 했다는 거. 그다음에 금강가야 정복을 할 때 우리가 인제 알고 있는 김무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제 뭐냐면 김유신 이런 것들 다 금강가야 정복하고 나서 획득한 인재들이죠. 그 후손들이죠. 예. 그리고 인제 있고 강수나 우럭 같은 사람도 인제 그 활동했고, 그래서 인제 요런 기억인데, 이거는 약간 요쪽은 강수는 대가 출신인데 하여튼 뭐 그렇게 있고, 그다음 대가와 결혼 동맹을 했다. 앞에서 대가 인제 인해왕, 인해왕이 신라 버프왕 때 구원을 청했는데, 이건 앞에 이제 백제 정책 때문에, 백제가 성진강 하류를 장악하니까 이제 대교속 통로를 상실한 이제 대가 입장에서는 낙동강 루트를 이용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낙동강 루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인제 신라와 친할 필요가 있어서 신라 버프왕과 결혼을 했어요. 예. 근데 이 결혼 동맹이 금방 깨지죠. 이게 범법 사건이라는, 그 번복 사건이라고 해서, 예,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예. 제가 인제 요 관련된 사건들을 그 적어 놨거든요. 그 기출문제 사건, 기출문제. 그건 가야사 할 때 좀 더 얘기할게요. 자, 그다음에 독자적 연원 건원을 사용했다. 그래서 이제 건원은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울진 봉평기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울진 봉평기에
국왕도 소속 부에 소속된 집단 하교다. 그래서 이제 집단 하교를 실시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원래 이제 율주왕 때부터 육부에 소속을 하고 있어요. 육부를 만들었죠. 그래서 국왕도 육부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해부라는 그 부에 소속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같이 이제 하교, 왕의 명령을 내릴 때, 교서를 내릴 때 왕 혼자 내리는 단독 하교가 아니라 뭐냐면 여러 이제 부족장들이 모여서 부에 소속된 정치가들이 모여가지고 정치장이 모여서 같이 내는 거야. 그러니까 왕도 한 부의 해부의 수장으로서 다른 부의 수장들과 같이 내리는 집단 학위를 한 거예요. 교서를 내릴 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뭐냐면 법황 말기 때 왕권이 강화되면서 진왕 때 들어가면서 단독 학위로 바뀌어요. 이제 왕의 명령으로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진흥왕으로 넘어가죠. 진흥왕 때.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진흥왕이 뭐냐? 여기 돼. 자, 신라의 하역은 비약적인 대외 발전이 이렇게 된 이는 진흥왕 때다. 그는 이사부, 그 다음에 거칠부 등의 중신의 보필을 받아서 아는 국사를 편찬하고요. 자, 이 국사도 이제 기록만 남아있어요. 예, 국사를 편찬했다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몰라요. 다만, 요 국사가 지금, 1차 사조, 삼국사기를 쓸 때 1차 사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요 국사를 통해서 이제 또 그 뿌셈에 보면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 이거 하는 뿌셈이 견해인데 이 뿌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국사를 통해서 진골과 성골의 왕통이 확립됐다.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진골과 성골이 뭐냐 가지고 되게 복잡한데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연호를 개국이라고 하였으며 불교를 훈훈시키고 음악을 일으켰으며 하랑제도를 이제 정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내치의 십승남편 활발한 정복 사업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는 소백산맥을 넘어서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는 당양의 적성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이때 당양 적성비가 만들어지죠.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던 거죠. 예, 당양 적성비가 발견됐다. 그런 것들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있고 왕 12년에는 백제 성왕과 연맹하여 고구려를 쳐서 한강 상류 지역인 식군을 점령했다는 거. 제 2년 후에는 백제가 점령했던 한강 하류 지역마저 탈취하여 중부 지방을 모두 차지했고요. 이어 그는 가야 제국의 손을 대어 하만의 가나가야, 그 다음에 비아가야를 합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침내 고구려의 대가야를 정복하면서 낙동강 유역의 모든 그 지역을 확보했다. 그 진흥왕은 해안선에 따라서 동북방면으로 이제 북상해서 항은평야까지 이제 점령했으니, 자, 이 항은평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초정비나 마운영비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고구려와 밀약을 했다는 내용도 있죠. 자, 이와 같은 정복 사업은 지금의 창녕, 북한산, 항초영, 마오영에 남아있는 4개의 순수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요거 순수비 관련돼서 시험 문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이거 좀 이따 이제 살펴보기도 할게요. 그만큼 이 신라의 북방 경계에서 훨씬 북상되었다는 걸 알 수 있다. 자, 진흥왕의 영토 확장과 특히 한강 유역의 점령은 신라가역은 대고구려, 백제 전에 있어서 대단한 유리한 조건에 마련했고 신라는 한강 유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획득할 뿐만 아니라 이곳에 북한 산주를 설치했죠. 여기 부근에. 자, 그리고 여기 당항성을 만들었어요. 이게 당항성이 상당히 중요한 게 그 당시 이제 신라가 여기를 통해서 뭐냐면 중국과 교육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진흥왕 때부터 이제 뭐냐면 중국과하고 직접적인 교육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진흥왕이 중국의 그 북제선가요? 하여튼 거기에 북지에 이제 사신을 보낼 때 사용했던 이름이 필요하죠. 성이 필요하니까 김씨라고 정했어. 김진흥이라고 이제 있죠.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김이라든지 석이라든지 박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처음부터 신라 시대 때 있었던 그 성이 아니라 중국성 시대는 6세기 때 중국과의 교육 과정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도입한 거야. 그래서 김씨성을 만드니까 그 나머지 이제 그 석씨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박씨도 만들어주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귀족들이 성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역사서 편찬할 때 이게 그때 6세기 중요 때 만들어진 성을 그 앞시대까지 이제 그 자기 선조까지 이제 이렇게 적용한 거죠. 예. 그래 갖고 이제 이렇게 그
적용해 갖고 썼기 때문에 마치 처음부터 김시성, 서시성, 박시성이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 6세기 때 중요하게 만들어진 거고 후대에 인제 뭐냐면 이렇게 적용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낙양만의 당항성을 인제 쌓았고 바다를 통해서 직접 중국의 남북조의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당항성을 인제 뺏으려고 그 당시 기록에 보면 고구려 백제가 연합해서 뭐 당항성을 공격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근데 뺏긴 건 아니죠. 예 공격했다, 공격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진흥왕이 한강 유역 점령은 삼국 통일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진흥왕 순수비가 있죠. 그 마오령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산비, 그다음에 이렇게 창녕비, 예, 그런 것들, 항초용비는 여기 있고요. 네 개의 순수비가 있고 그다음에 단양적성비가 있긴 있는데 단양적성비는 진흥왕 때 만들어지긴 했지만 진흥왕 순수비는 아니죠. 왜냐하면 순수라는 건 돌아다니면서 이제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순수비는 아니고 하여튼 방향적 성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좀 이제 진흥왕 내용이 좀 약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요 한국사 서브노트에서 좀 약간 보충할게요. 자 진흥왕 때 인제 그 연호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연호가 개국뿐만 아니라 태창이나 홍제 같은 연호를 사용했어요.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야. 그거 비석 관련돼서 볼 때. 그다음에 한왕제도를 제도화시켰죠. 그래서 있고 한왕도는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 간제가 전비돼 가지고 사정부와 품주를 설치하고요. 불교를 장려했어. 사상 통합을 해서. 그래서 자칭 이제 정릉서왕이라고 자칭하고 항농사를 창건하고 자 고구려 승려 해당을 국통을 삼아서 불교 교단을 조직했죠. 고구려 승려 해당이 그때 내분을 통해서 내분 때문에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해당을 이제 모셔서 불교 교단을 정리했는데 이게 불교 교단을 정리하면서 또한 동시에 행정 조직도 같이 정비했어요. 이때. 왜냐하면 4차의 승려들이 문자를 알고 있으니까 행정적 업무도 같이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런 거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팔간회와 백자간회를 열어서 국가의 평화를 기원했다. 영토를 확장해서 중력 이북 지역을 진출해서 단양적 성비를 건립했는데 단양적 성비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진흥왕이 단독 하교를 했다는 거야. 그 앞에서는 이제 공동 하교였잖아요. 근데 이제 육부에서 벗어나서 진흥왕이 이제 왕의 명령을 혼자 내렸다. 그래서 왕의 소속부 예전엔 탁부, 해부 이렇게 했는데 소속부가 없었어. 그러니까 왕이라는 존재는 어떤 부에 소속되지 않은 초월적인 존재였다는 거예요. 육부의 수장보다 더 위다라는 걸 이제 확립을 했던 거죠.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면 고구려 미작을 통해서 백제로부터 이렇게 이제 그 한경도 지역을 공취했고 요거는 한경도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공인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미작서에는. 예. 자 하여튼 있고 자 신라가 이제 한강을 점령하면서 당항성을 쌓았고 인제 이걸 통해서 인제 직접 중국과 교류를 했다는 거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낙동강 방면에서 앞에서 인제 비아가야 있죠. 비아가를 확보했는데 비아가야가 이제 좀 알려지지 않는 가야긴 하는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그 가야하고 이제 연결돼 있어요. 빗벌가야라고 또 해요. 비아가야 또는 빗벌가야라고 하는데 이게 인제 창년에 그 진왕 순수비를 건립한 청년비와 관련된 거예요. 청년비는 이 빗벌가야, 비아가야하고 관련된 내용이야. 대가야가 아니라. 자, 그리고 이제 대가를 복속시켜서 대하주를 이제 합천해 뒀다. 그래서 대하주를 합천해 주면서 그 뭐냐면 가야 지역의 통치의 본격 지방 통치의 본격 그러니까 가야 지역의 통치의 본격지로 삼는 동시에 백제를 박은 전초 기지를 뒀던 거죠. 그러니까 합천에 이제 뒀던 것이 그 유명한 대하성이죠. 이 대하성 함락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앞에서 말했죠. 이 대하성이 뚫리면 곧바로 인제 신라를 공격할 수 있는 경주를 공격할 수 있는 지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 거야. 예. 자 그다음에 인제 동북방 방면의 영토 확장에서 비오로족 여기 뒀던 거죠. 이런 것들을 뒀고 요게 그다음에 인제 항초용비와 마오용비를 이렇게 뒀다. 물론 이게 국가는 이제 상실돼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진흥왕 순수비 같은 걸 뒀다. 그러니까 진흥왕 순수했다. 그러니까 진흥왕이 순수라는 건 황제국의 의미가 들 수 있어요. 순수라는 건 황제들이 돌아다니면서 인제 지방을 사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신라 중심의 어떤 세계관의 이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인제 그 나름대로 인제 진흥왕도 인제 그 신라도 천하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고구려 천하의식에도 신라의 천하의식이 또 있었어요. 그걸 보면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고 순수를 했고
그에 맞춰서 순수비를 건립했죠. 거기에 보면 황초영비에 지민이, 제왕인이, 태창이나 연호, 그다음에 이런 것도 다 순수비하고 이제 그 신라 중심의 어떤 세계관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인제 있고 창량비 같은 게 사방이라는 천하 있는데 사방이나 천하죠. 나름대로 사이관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면 마오정비나 인제 항초동비에 미작설이 나왔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 그 인국서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인국서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 와서 뭐냐면 사신이 와서 편지를 줬다. 하사고통 이런 말이 있거든. 그래서 인국서신 그 근처에 있는 나라의 사신들이 와 가지고 편지 그 사신들이 와서 교류를 했고 서로 화평하게 지냈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마오정비나 한초정비에 그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근처에 나라가 어디겠어요? 함경도에서 근처에 나라가. 당연히 고구려죠. 그래서 고구려가 분명히 자기 땅을 뺏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신을 보내서 합친을 도모했다는 말 자체가 이미 뭐예요? 고구려하고 신라가 미약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단서잖아. 예. 그래서 마오정비도 있고 한초정비도 같이 동시에 했다. 마오정비만 있는 게 아니라 한초정비도 있어요, 그 내용이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책봉도 인제 했다는 거 있는데 어 이게 책봉은 나중이네요. 하여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천하의식을 나타내는 게 독자의 연호를 사용했고 순수비를 건립했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인제 책봉 같은 경우에는 인제 이거는 좀 나중에 얘기해요. 이거는 빼세요. 이건 제가 나중에 이게 천하의식에 관련된 게 아니라 요 뒤에 있는 내용인데 이게 여기 들어가 있네.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진흥왕의 불교관에서 이제 정릉서왕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뭐 천하관에 속할 수 있겠죠. 예. 아, 말을 잘못했네. 제가 계속 딴 말했는데 어 여기까지가 천하관이야. 여기까지야. 여기까지가 천하관이야. 예. 여기가 천하관이죠. 그래서 천하관을 볼 수 있는 게 독자적 연호사용, 순수비 건립이고 순수비 건립 안에 있는 내용들까지 이게 천하관이고요. 그 외에 인제 뭐냐 외교 관계로서 책봉을 받았다. 그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표시를 제가 잠깐만 1, 2, 3, 4 어 이렇게 있고 이게 5 번, 6 번인데 잘못 적어 놨네. 예. 나중에 고칠게요. 자, 하여튼 5번 오는데 책봉을 통해서 다항성을 통해 북조와의 교섭을 전개했고 북제는 고구려에 주던 동의교이라는 이게 뭐야? 동의교의를 진흥왕에게 책봉을 했다. 그만큼 이제 진흥왕에게 이제 높은 간직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진흥왕의 불교가 정릉서왕인데 이 정릉서왕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률계를 태자가 정했는데 동률이 죽었죠. 그래서 이제 사륜계인 진지왕이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그 뭐냐 쫓겨났어요, 하백회를 통해서. 그래서 인제 진평왕 계열이 인제 왕위가 됐는데 그 진지왕 쫓겨난 왕의 손자가 김춘추죠. 이게 좀 약간 아싸였죠, 김춘추가.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도 있고 그 뒤에 얘기는 인제 좀 뒤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까지 진흥왕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했고요. 그리고 인제 부족한 부분을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 보충된 내용을 신민한국사에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요 부분을. 예. 지금까지 인제 신라와 관련된 내용 중에 다 읽지는 못하고요. 예, 진흥왕하고 이제 관련된 내용만 읽어볼게요, 오픈하고. 자, 먼저 지증왕 관련된 내용을 99 페이지에 있거든요. 예, 99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거부터 좀 얘기할게요. 호호청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그 당시 인제 신라가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 4 세기 때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호호청인데 이 호호청은 뭐 하는 거냐 이게 인제 보면 호호청은 무덤이에요. 총자가 들어가는 무덤이죠. 무덤인데 이 무덤 안에 호호가 발견됐는데 이 호호의 뒷면에 까 보니까 여러 가지 글자가 있어요. 이게 호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호가 발견된 무덤에서 호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호에 뭐가 있냐 요게 이제 내용이에요. 자 여기 있는데
을묘년 국강상 강개토지 호태양 호우십이라고 돼 있거든요. 자, 이걸 해석하면 을묘년에 415년이죠. 그래서 강개토 대왕을 제사할 때 지냈던 이제 그 호라는 그 청동기 제사 물품인데 이걸 신라에게 전해준 거야.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강개토 대왕의 시호가 나오죠. 국강상 강개토지 호태왕이라고 했죠. 국강상은 이제 강개토 대왕의 장지를 얘기하고요. 예. 그래서 강개토지라는 것은 그만큼 영토를 확대시켰다는 거죠. 호라는 건 미칭이고 태왕이라는 것은 왕 중의 왕이라는 의미잖아요. 왕 중의 왕. 예. 그래서 태왕이라고 이제 불렸던 거고. 자, 그다음에 여기 호라는 것은 청동기 제사 용품의 이름이에요. 제품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십자가 붙은 거는 이 제품이 10번째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한정 판매를 했다. 한정호에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뭐 한 20개를 만들었는데 그중에 10번째 만든 호십이다. 호다라는 의미야. 10번째로 만든. 그래서 제품 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신라의 무덤, 이 호총에 들어갔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신라 고구려의 영향력이 강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호총에 이제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좀 넘어가서 지증왕 때부터 보자. 99페이지. 자, 요거 하기 전에 세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인증번호는 50번입니다. 예, 세 번째 인증은 50번이에요. 자, 국호의 확정과 율령의 반포를 보죠. 자, 6세기 들면서 신라는 사회, 정치, 군사 등 여러 방면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502년에는 순장을 금지하고 국가 차원에서 우경을 장려했는데 이는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을 깨하는 조치였다. 또 503년에는 이전까지 사로, 신라 여러 가지 다양하게 불렸던 명칭들 있죠. 이걸 하나 통합됐죠. 신라라고 확정을 짓고 거기에서 이제 뭐냐 유교적 의미를 이제 부여했죠. 유교 경전에서 의미를 찾아서 부여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무슨 책이 있던데?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하여튼 그 유명한 개론서에서 나와요. 예. 그 관련된 내용이. 그때 지금 그 개론서 이름이 뭐였더라? 아, 갑자기 까먹었어. 한 통과 비견되는 그 책인데 갑자기 이름이 어 까먹었어요, 제가. 하여튼 거기에 나오고 있고. 자, 동시에 이제 마립간 대신에 왕이란 칭호를 공식적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동북 지역에 집중적으로 축성하는 한편 그 505년에는 영토를 주와 군을 구획해서 지방간을 파견하여 주군제를 실시했다.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거점 지배에서 이제 직접 지배에 넘어가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한 거죠. 그래서 강역 행정구의 준에는 군사는 군주가 파견되어 행정과 군정을 아우르려는 군관구를 두기도 했고 지방 거점일 때는 성, 촌에는 나두, 도사를 이제 파견했는데 참고로 그 당시에 지방 거점은 기본적인 어떤 말단 조직은 성이에요. 왜냐하면 삼국이 다 성이야. 그건 뭐냐면 이제 삼국 간에 싸움이 있다 보니까 이 성이 말단 조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자, 이로써 과거의 정복지, 복속지는 명실공히 신라 국가의 지방이 되었고 예전에는 소국의 수장들이 간접 지배하는 형태였는데 이건 이제 이 방식을 없애고 거점 지배 방식을 없애고 이제 뭐냐면 직접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거점을 두고 소국들을 지배하는 방식에서 직접 군영을 설치해서 지배하는 방식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장악한 건 아니에요. 시간을 갖고 점진적으로 한 거죠. 자, 산호국의 육부는 왕경이 되었다. 예. 그래서 이제 중앙집권 국가로서 면모도 갖추어졌던 왕경은 전국의 물산에 모여드는 중심지가 되었다. 전국에서 모여든 물류를 유통시키기 위해서 509년 왕경에 동시를 설치했고요. 지증왕 때는 아신촌 소경을 설치했죠. 최초의 소경을 이때 이제 소경을 설치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뭐냐면 이제 왕경의 인구를 분산시키고 물류 거점을 다원화시키는 시도였다. 소경에 설치한 이유가 있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소경 설치에 관련돼서는 주로 이제 그 경주가 한쪽에 치우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치우친 그 수도의 경주를 이렇게 뭐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경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512년에 이사부를 파견해서 우상국을 정복했고 우상국엔 지방강을 보내는 대신에 매년 특산물 공납을 바치겠다. 여기는 뭐 먼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식으로 수장층을 매개로 간접 지배를 한 것 같아. 예. 자, 이런 추세를 이어받아서 영토를 더 넓히고 중앙 집권 체제의 제도적 틀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버프 왕때였다. 517년에는 병부가 설치됐고요. 최초의 이제 간칭이 병부예요. 병부. 자, 그래서 신라에서 공식 설치된 최초의 중앙관청으로 그만큼 군사활동이 중요해지고 관련 업무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는 의미한다. 자, 그 다음에 520년에는 율령도 발표했다. 이는 이전부터 필요할 때마다 정리한 법령들을 종합하면서 국가 운영에 요구되는 여러 가지 규정을 망라에 체계화된 거다. 그러니까 예전에 법령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이걸 중국식 율령으로 해갖고 정리해서 반포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이때 이제 관료제 운영의 기준에는 간등제, 그다음에 어 관리돼 있는 공복의 등급별 그 색깔도 규정했으며 골품제에 의해서 여러 규정도 율령에 포함돼 있다. 그래서 인제 여기 보시면 17 간등제도 있고요. 골품제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거 인제 예전에 보면 삼국사기에 보면 유리 이사금 때부터 했다고 적혀 있어. 근데 이거는 믿지는 않고 대개 보면 이런 것들은 인제 금속문 자료 있죠? 그 당시에 인제 비석들을 통해서 울진 봉평기나 이런 걸 통해서 해석을 한 거야, 학자들이.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 인제 그 1차 사료하고 삼국사 2차 사료의 간극이 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1차 사료를 먼저 우선히 보죠. 2차 사료는 삼국사기는 한참 뒤에 있는 만들어진 때 편집한 사료이기 때문에 좀 신뢰성이 좀 떨어져요, 1차 사료보다. 자, 그다음 불교 공인 관련된 내용이 있죠. 자, 불교는 일찍부터 고구려부터 소백산맥 남쪽의 고통을 통해서 민간에 알려져 수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불교의 생소한 교리와 승리의 모습에 거부감을 느낀 귀족들의 반대에 부딪혀 인정되지 못하다가 2 차전의 순교 개교 공인되었다 했는데 요거는 이제 그냥 삼국사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 놓은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인제 귀족들이 각 부족장의 인제 그 부족의 제사를 맡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종의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불교가 도입되면 이 제사장 역할이 박탈당하잖아요. 천손족으로서 제사장 역할을 맡잖아. "우리 부족은 천손의 그런 부족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지위를 박탈하니까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 이후 불교는 왕실을 비롯해서 지배층의 후원 아래 빠르게 확산되었고 불교의 역할이 나오죠. 그래서 지역별 분산 고립됐던 재래 신앙을 대체하면서 전국의 하나의 신앙으로 통합돼서 국왕과 왕실의 불교 사상을 끌었는데 위상을 강화했다. 원래 이 불교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삼국마다 통일하는 과정이나 삼국이 이제 중앙 집권할 때마다 불교를 이제 받아들이는데 불교를 통해서 정통적인 믿었던 이제 부족신 체제를 갈아엎고 하나로 통합하는 거야. 중앙이나 왕을 중심으로. 네, 이렇게 이제 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531 년에 버프왕 때 상대등을 이제 설치했죠. 이는 국왕이 귀족회의를 주재했던 정통에 벗어나 그 역할을 상대등에게 맡기면서 여러 귀족 위에 인제 군림하는 위상을 제도적으로 확보한 거다. 인제 예전에는 대등의 한 명으로서 인제 왕이 정통회의에 참가했잖아요. 근데 인제 그게 아니라 상대등을 인제 설치하면서 그 역할을 이제 상대등을 맡기고 왕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 이상이 위에 있다. 이런 거를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건데 자, 이거는 이제 삼가평 설치하고도 연결돼서 이제 그 의미를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듬해 이제 버프왕의 때 금강가야가 항복해졌다. 신라는 금강가야 왕족들을 진골 신분에 편입하고요. 그 후손들을 인제 장수를 장수를 하약했으며 영토 확대와 통일의 정제에 기여했다. 대표적인 사람이 김무적은 이제 금강가야 왕의 아들이죠. 그다음에 김유신. 음. 김무적의 손자가 김유신이야. 그 중간에 김서인가 누구인가 한 명 있어. 예. 그래서 로맨스 펼쳤던 이름인 사람이 있는데 이름을 까먹었어요, 제가. 자, 하여튼 그렇게 있고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 국왕의 위상이 높게 크게 높아졌다.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는 게 인제 보면 울진 봉평기의 신라비거든요. 버프왕을 뜻하는 매금왕을 표현했으나 어 매금왕이라는 것은 인제 마릿간에 있는 비친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전에는. 왜냐하면 강개토대왕이나 장수왕비에 그렇게 매금왕, 동의매금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비친 아니냐. 근데 버프왕의 울진 보평기의 신라비에 이 매금왕이 있다는 건 자기 왕을 그렇게 깎아낼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금이라는 것은 마릿간의 이친 정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인제
모죽지 매그망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울주 천천히 서서 이거는 좀 있다니 10년 뒤의 얘기예요. 그래서 태왕이라든지 성벅풍대왕이라고 표기한 만큼 왕권이 이제 뭐냐면 위상이 올라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울진 봉평기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또 다시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율령 반포와 포함한 제도 정비와 불교 사상을 활용한 국왕 위상제의 위상이 한껏 드높은 결과다. 거풍이라는 이름 자체가 불법을 일으킨다는 방명이잖아요. 자, 이런 것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건원. 이 건원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그 연호를 사용했다는 대명사인데, 이걸 이제 뭐냐면, 또 연호를 사용했죠. 좀 약간 그런데, 자, 하여튼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설정한 것은 그런 자신감에 나온 행동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버프왕이 이제 아들 없이 죽으니까 어린 진흥왕이 뭐냐면 즉위를 했고 한동안은 이제 태후가 섭정을 했어요. 그래서 인제 요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진흥왕 때는 신라가 유대 없이 군사적으로 활발히 활동하면서 영토를 확대해 삼국 황제의 주도권의 위상을 차지한 기간이었다. 이는 버프왕 때 이래도 국력이 신장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이 태후가 이제 섭정하는 동안 신라는 백제의 하친 요청을 받아들여 충돌을 피하고 백제가 고구려의 공격을 받으며 군사를 보내 지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곧 적극적인 군사 활동에 나섰는데 백제와 고구려의 군사들이 도산성과 금영성을 뺏고 뺏기는 공방전을 벌이면서 피해진 틈타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두 성을 그 점령해 버렸죠. 그래서 여기는 제대로 적혀 있네요. 예.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 진흥왕 12 년에는 영호를 개국이라고 바뀌었는데 이때 섭정을 끝내고 진흥왕의 친정이 시작된 걸로 짐작된다. 자, 이에 인제 백제와 보조를 맞추어 고구려를 대대적으로 공격해 중령 이북의 고구려 10 개군을 점령했다. 그리고 553 년에 진흥왕 때는 백제가 차지했던 인제 뭐냐면 한강 그 하류 지역을 점령한 뒤에 신주를 이제 설치했다. 자, 이후 이제 신라는 서해안을 통해서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게 되고 554 년에 진흥왕 때에 백제가 대가야와 연합해 반격이었으나 간상성 전투에서 크게 이기고 성왕을 잡아 죽인 뒤 군사적 우위를 유지했다. 자, 그리고 진흥왕은 새로 확보한 영토의 여러 곳에 순수하면서 비석을 세웠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군사적 우위를 지키면서 562 년에 대가를 멸망시켰고 이로써 가야는 대부분 신라에 흡수하여 대가 사라졌다. 자, 진흥왕 때 사회 문화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많았다. 자, 545 년에 국사는 임금과 신하의 선악을 기도해서 잘잘못을 드러내는 것이니 국사를 편찬하지 않으면 후대 사람들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라는 이사부의 건의를 받아서 국사를 편찬했다. 거칠부가 문사를 모아서 편찬 작업을 맡았다. 자, 역사 편찬은 이 역사 편찬의 의미가 돼 있죠. 나와 있는데 역사 편찬 중앙 집권 체제를 정비한 후 유교 정치의 이념에 따라서 왕실의 정통성과 국왕의 권위를 내세우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진흥왕 때 왕경 중심의 항룡사를 짓기 시작해서 17년 만인 569 년에 완성이 됐죠. 여기에 이제 거대한 장육중상을 안치했는데 인도 아소카 왕이 만들었다 실패한 것으로 진흥왕이 완성했다는 설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진흥왕은 그 당시 뭘 내세웠냐면 전륜성왕의 어떤 이미지를 이제 포상을 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뭔가 자신의 어떤 그 왕권을 강화하고 왕족불 사상 같은 것들을 이제 강조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진흥왕뿐만 아니라 백제의 성왕도 비슷하게 주장했어요. 예. 이것도 성왕도 전륜성왕을 상당히 강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성왕이라는 명칭 자체가 이게 시호가 아니에요. 이 성왕 때 시호가 잠시 폐지됐다고 그러거든요. 시호가 아니고 전륜성왕에서 나온 법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얼만큼 인제 이게 전륜성왕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걸 통해서 여러 이제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고 이렇게 인제 했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빠따기가 닿았네. 예. 자, 이는 진흥왕이 위대한 군주임을 상징적으로 내세웠던 분위기에서 비롯된 것이고 진흥왕은 전륜성왕으로 자처했다.
이 전룡성왕 관련된 내용은 뒤에 이제 문화 부분에서 인제 좀 얘기할게요. 이거 예전에 한번 기초에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룡성왕과 관련된 게 또 하랑들 제도거든요. 예. 그래서 하랑 제도를 정비한 게 진흥왕 때다. 그래서 최고위급의 귀족의 자제가 하랑이 되고 그 밑에 있는 신부는 낭도가 거느리면서 활동한 것이 하랑 제도인데, 이 하랑 제도는 종전에 이제 원하라는 이런 조직이 있었어요. 그걸 인제 좀 발전 계승한 거죠. 이런 청년 집단을 국가와 국왕에 충성한 단체로 조직해 군사를 비롯해서 여러 역량을 기르는데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 하랑 제도의 의미가 나오죠. 인재 선발에도 활용하면서 국가 발전에 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낭도든 그 밑에 있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하랑에 이끌잖아요, 진골인 하랑이. 그 과정에서 이제 계급적인 계층 간의 어떤 유대도 강화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죠. 또 이런 또 이들이 인제 또 뭐냐 여러 곳에 돌아다니면서 선행도 많이 하고 그래요. 예. 자, 그다음에 진흥왕이 인제 죽고 등장했던 왕이 인제 뭐냐면 진지왕이거든요. 그래서 진흥왕 같은 경우에는 일찍부터 태자 제도를 마련해 갖고 이제 자기 후계자를 정했어요. 그래서 인제 나름대로 인제 했는데, 그때 인제 그 태자 제도를 마련했는데 태자였던 이제 긍휼이 죽었죠. 네, 앞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이게 어딨어. 네. 그래서 동률이죠, 동률. 동률이 죽었죠, 동률이. 태자가. 그러니까 인제 그 두 번째 아들이었던 사존이 진지왕이 된 거야. 원래 이게 태자였는데. 예. 그래서 이제 진지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인제 뭐 여자하고 놀아난다, 음탕한 짓을 한다고 해서 하베키에서 인제 그 쫓겨났죠. 예. 요 내용인데 볼게요. 자, 진흥왕에 이어서 인제 이런 긍휼, 그러니까 제가 사륜계 긍휼이라고 하긴 하는데 잠깐만. 어 사륜 뭐 금률 금사자니까 뭐 금률이라고 인제 할 수 하긴 하는데, 하여튼 사륜이 인제 즉위했으니 진시황인데 4년 만에 귀족회의에서 하백회에서 인제 폐위가 결정이 됐죠. 그래서 정치가 어지럽고 음란하다는 이유였으나 귀족 세력과 정치적 갈등이 벌인 것이 배경이었다. 그래서 인제 다시 인제 동률계, 그 앞에서 첫째 아들 죽었던 그 동률 있죠? 얘가 인제 그 아들이 즉위를 하게 돼요. 예. 자, 그 아들이 뭐냐면 동 징평왕이죠, 징평왕. 그래서 징평왕이 인제 즉위했다 이렇게 인제 있는데, 여기에서 인제 관련된 징평왕 때부터 해 가지고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까지 읽어야 되는데 잠깐 지금 제가 그 배터리가 좀 닳아 가지고 일단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배터리 좀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7 시에 다시 진행을 할게요. 예.